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준일 에디터는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네. 자, 좀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신당의 이 가능성, 이낙연 신당의 가능성, 또 그리고 그 신당을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그 분석된 여론조사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또 네. 저는 직관을 했습니다. 아, 직관하셨습니까? 네, 이낙연 예. 대표가 또 뉴스킹에 역시 네. 킹은 뉴스킹이네요. 네. 뉴스킹에 출연해서 네. 그 엄중한 목소리를 또 직접 듣고서 저도 네. 가끔씩 성대모사를 하거든요. 한번 해주십시오. 네. 신당이 가까워졌다고 보입니다. 김종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엠브레인 퍼블릭이 네. YTN의 의뢰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난 17일, 18일 YTN의 조사입니다. 네.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였고요. 이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네. 보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이 36%, 부정이 50%.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무려 84%가 부정적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렇겠죠. 그렇다. 지금 예. 뭐 117명이 예. 연판장을 돌리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잘 보면 그런데 무당층 지지층에서는 35%, 네. 기타 정당 지지층에서는 39%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하. 또 하나 주목해 보고 또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어디냐면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69%가 긍정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네요. 적의 적은 내 편이죠. 아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자인데 예. 지금 민주당의 최대 돌발 변수가 지금 이낙연 신당,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거든요. 네. 오늘도 뭐 아주 준엄하게 네. 날카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좀 선서를 하더라도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신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그냥 엄중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엄중했죠.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JP 같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아이고. 아, 김준일 수석 에디터 김준일 에디터 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맞아.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뭐 결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이번 총선판을 뒤집어 놓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지금 정도의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적어도 한 50% 이상이 긍정으로 본다면 그럴 개연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를 가져가기보다는 민주당의 지역구 표든 아니면은 비례 투표든 여기에 이제 타격을 주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이 저는 심상치가 않다. 민주당에는 분명히 영향과 부담을 주면은 분명하거든요. 그것도 네. 수도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종로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 호남 정서는 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니라 이낙연이다. 어떻게든 이낙연 전 대표다. 자, 우리 김준 에디터 도착하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날씨가 또 춥고 이래서 교통이 좀 혼잡한 게 좀 뭐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2부에서 인터뷰를 하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여론조사는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확장성 파괴력 어떨지, 특히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거의 뭐 탈당이 지금 거의 공시가 된 것 같은데 다음 주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또 이낙연 신당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 네. 이거는 숫자가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긍정 평가랑 대충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30%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30%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은 양당이 싫은 사람들 이번에 그리고 중도층이 지금 그 정도로 넓다. 양당. 무당층, 중도층. 무당층, 중도층이 양당의 기득권이 싫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네. 거를 보면 그런 저변으로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어쨌든 밑자락은 깔렸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럼 누가 출마할 거냐 어떤 지역구에 누가 출마할 거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게 뭐 이를테면은 뭐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 이게 막 50%까지 나오면 엄청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당에 들어가면은 과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마하면은 근데 되는 거니까. 6% 뭐 35% 이런 수치면은 애매한 거죠.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애매하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거를 지역구에서 뚫어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당에 참여를 할 거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이제 이런 과제가 남은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과제는 그거예요.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은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결합을 했을 때 단순히 1+1은 아니더라도 좀 더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을 뭘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준석 대표도 27일에 그 명분을 본인이 명확하게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내가 신당을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당은 어떤 거를 하고 연대를 하려면은 네. 무엇을 이런 조건을 맞추는 사람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대표랑 뭐 아주 깊이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일단은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 그리고 뭐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뭐 이렇게 하면 다당제 연합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분이 주어진다라면은 이분들이 결합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아하. 이준석과 이낙연이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180석을 만약에 지금 예전에 가져갔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대선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 데이터만 보면은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다. 예. 지금도 민주당 170석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지금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독주를 할 테고 또 거부권 뭐 법안 행사할 테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 인터뷰에서 이 신당 창당 자체가 이 분열이 아니다. 지금 김준일 에디터 말씀하고 좀 연장선인데 이게 세력의 확장이다. 그래서 중도나 무당층 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방장에서는 이렇게 분열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타격받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많은 거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세력 확장인 거를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세력 확장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당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선거 이후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선거 이후라면은 이제 세력 확장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선거 전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더 확장시키는 민주당 지지 기반도 물론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더 크게는 지금 있는 민주당의 표를 이낙연 신당에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잠식에 대한 타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타격이 네, 그렇다면 크시다. 이제 여기서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전에는 그렇게 엄중낙연이라고 했고 네. 말 그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걷는다고 할 정도로 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요. 안 건너요. 예.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인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속도를 낼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연 총선일까. 총선이 아니라 저는 더 높은 민주당에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그 대선 후보. 대선. 네. DJ 이후에 호남 출신 광주 일고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의지와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거와 연결돼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피력하고 있는 대로 이건 세력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총선에는 다른 개념으로 민주당의 기존 민주당의 표를 잠식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되면서 특히 한 20여 명 같아요.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의 줄소환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총선에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뭐 일단은 선 반영됐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돈봉투 사건이 터진 지가 지금 거의 8개월. 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여론에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민주당의 돈봉투가 살포됐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재가 있으려면은 구체적으로 특정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돈봉투가 받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게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예. 여론이 악화될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뭐 실제 돈봉투를 안 받았는데 돈봉투가 받았다고 막 이름이 올려지는 이런 분들. 네. 근데 당장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름이 그러면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공천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도 지금 검찰 네. 수사를 받고 있고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뭐 이제 저기 한동훈 장관이 장관, 막 예. 주장하고 그랬는데 공천 안 주면은 야, 이재명 대표도 지금 기소돼가지고 지금 수사받는 게 몇 개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또 이번에 아예 비례대표제로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천에 대한 파동까지는 아하. 아니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지금. 있다. 예. 그렇게 보시군요.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고 요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있네요. 이게 여당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사태가 과연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제 워낙 우리가 자료가 많아가지고 네, 자료 많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예.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토마토가 두 개예요. 16일, 17일 이제 실시한 조사고 무선 100% 조사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김기현 대표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보겠죠. 네. 자,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32.8%,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4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뜻 해석을 할 때는 아니 그래도 대표도 사퇴를 하고 친윤 중진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냈으면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는데 예.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아하.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렇게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기존 지형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또는 이제 추가적인 불출마나 당의 혁신과 아하. 쇄신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 진행이 되면은 서서 이제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무당층이 좀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완결판은 뭐냐면 공천도 정말 잡음이 없이 좀 과감하게 유권자들의 좀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나 공천관리위원장의 행보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네. 국민의힘이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려면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차별화가 가능할까? 차별화.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네.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 이 특검에 대해서 쌍특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독소 조항도 이야기하고 아이고 이거 중계하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뭐 이 정도인데 과연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할 경우 이러면 뭐 오늘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돼야 누가 들어오느냐면 중도층과 그제서야 MZ 세대가 들어와요. 아, MZ 세대가 그래서 지금의 이 조사의 결과는 아직까지 지형의 변화가 없다. 없다. 진행 과정과 완성 과정을 좀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거는 예. 제가 조금 보론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염원이에요. 염원. 아 바람 예. 염원. 이게 장제원 김기현 사태가 예. 도움이 돼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과 도움이 예. 야 잘 안 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서로의 들면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보니까 네. 도움 될 것 68.7,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16.9.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사퇴했으니까 이거 도움이 돼야 돼 무조건 이런 염원이 예. 남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눈에 예. 띄는 게 대구 경북 TK에서는 예. 도움될 것 43.2,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44.9. 야 대구 경북이 완전 박빙이네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구 경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보수층에. 어쨌든 여기에 상당수는 보수일 거 아니에요. 뭐 많죠. 대구 경북은 따로 이제 보수냐 진보냐 가르진 않았지만은 이게 지금 민심이 상당치 않은 거 심상치 않은 거고 결국은 잘 모름 20.5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탁월하게 분석을 했듯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왔다 저쪽으로 갔다. 갈지 이게 왜냐면 예. 적지 않아요. 이 규모가 20.5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향방을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돌파구 또 여당이나 이 용산의 어떤 돌파구인데 한동훈 비대위 이제 이게 그게 가능할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 빠르면 주말 뭐 이르면 주말에 결심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제 오늘도 가능해요. 예산안 처리되니까 네. 뭐 오늘 오후 빠르면 네.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또 YTN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네. 개요는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좋나. 국민의힘 지지층 268명을 가지고서 이제 세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한동훈 25%, 원희룡 12%, 인요한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하고 강력하게 네. 밀고 있는 인물인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3%. 근데 없다와 잘 모름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의 세부 분석입니다. 네. 49%로 압도적이에요. 음. 그런데 그나마 누구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제일 높고 원로회의에서도 그래 한동훈으로 갑시다. 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순신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님 뭐 강감찬 이야기도 장군도 강감찬도 이야기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뭐 예. 낙성대 이야기, 고려근한 전쟁 이야기 뭐 요즘에 그냥 대하 드라마가 다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원희룡 장관보다도 2배 이상 많거든요. 네. 결국은 한동훈이다. 기성전 한동훈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네. 지지층이에요. 지지층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9%가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지지층인데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 갸우뚱거림과 의구심을 한동훈 장관이 일성으로 네. 뭐 A4 용지 2페이지가 됐든 3페이지가 됐든 모르겠어요. 뭐 줄간격도 중에.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첫 무대에서의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일 것 비대위원장으로 수락하는 어떤 그런 연설 그렇죠. 같은 그게 어떤 메시지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같아요. 이게 어떤 이게 중요할 것이다. 기폭제가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왜 맡게 됐냐. 본인의 앞으로의 방향은 뭐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지 이 내용의 A4 용지에 담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네. 며칠 전에 답변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상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해낼 거냐 또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 보셨잖아요. 기자회견 했습니다. 뭐 정치부 기자랑 법조 출입 기자 차이점을 아마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정치부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 답변하는 모습들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모습도 눈에 많이 띌 것 같습니다.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고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스타덤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나 그렇죠. 여기하고 조금 맞서는 거 모습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맞서는 거에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방어를 했을 그렇죠. 때 그때 이제 이게 야 반듯한 엘리트 야 똑똑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뜬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신경질적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본인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짜증을 내는 듯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기자한테 이거 뭐 민주당이 이런 거 시킨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기자들이 다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누가 거기 심지어 국민의힘 출입 기자입니다. 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아닌가요? 예,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국민의힘 상대로 주로 약간이라도 우호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겠죠. 정치부 예. 기자들이 본인 출입 정당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고 뭐 어제 보니까 뭐 조선일보 기자도 본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동안 고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화법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적당히 조금 이 화가 난 민심을 좀 쓰다듬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엄청 화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건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뭐 이를테면 뭐 차기 총선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그럴 때는 적당히 조금 그런 부분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개가 뻣뻣하다. 그리고 아하.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가 지금 어쨌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정부의 불통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 컨설팅 업체로부터 좀 조언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도 한번 같이 한번 두 분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여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은 가려고 하는데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또 이재명 심판론, 그래서 서로 심판론으로 붙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아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스탠스, 물론 예. 지금은 여지껏 보여왔던 한동훈 장관의 모습으로 이제 평가하는 건데 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평가가 이제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테고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예.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김기현 대표 전 대표가 물러날 일도 없었을 테고 한동훈 장관이 등장할 이유도 없겠죠. 아하, 이렇게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국 갤럽도 그렇고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네. 개요를 다 방심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지금 총선 국면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효과는 뭐냐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되면 이게 다분히 좀 임기 1년 또 이제 2년 차 되는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은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도 구속됐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네. 김용 전 부원장은 법정 구속이 돼 있고 김인섭 백현동 관련해서는 또 1월 중인가요? 그렇죠. 이 이제 1차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좀 재판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이나 또 어차피 재판의 결과는 검찰 구형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면 자체가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 미래의 어떤 정치 이 자원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86 청산에 대한 부분이 좀 인식이 강해지지 않겠냐. 네.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노릴 수가 있고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것을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 네. 지금의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더 중도층이 또 2030 MZ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여하튼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보고. 노리고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예.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박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누가 더 싫으냐예요. 내가 내 투표권을 어느 쪽을 응징하는데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윤석열이 더 싫어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자, 예. 그때도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로 하는 태극기 세력과 손잡은 미래통합당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겠다는데 발목 잡고 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싫으니까 거기 심판론이 확 작용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 윤석열 매치업이 이재명 한동훈으로 되면은 이게 새로운 매치업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예. 야 맞아 이재명이 더 싫었어 우리는 이재명은 응징해야 돼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이 네. 태도만 봐도 예를 들면 이게 악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언론 브리핑하는 거 본인이 한동훈 윤석열 검사가 참여 2016년 지금 최순실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이규철 특검보가 한 기억이 나. 예, 다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언론 브리핑 했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악법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애시당 초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올해 4월달에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방탄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완전 다 달라져야 되고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서 내가 마음이 독하지 않았는데 네. 독해져야 되겠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아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예. 언론한테 독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독해지십시오. 아하.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엄하게 언론에 대고 독해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네. 모든 것이 이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한 그 부분도 이제 평가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구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도 여전히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오롯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또 하나는 뭐 쌍특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도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차별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뭐 한 몸이었던 정치 운명 공동체였던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느닷없이 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현실적으로. 것이다. 예. 그렇다면 그래도 차별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분명히 또 그런 외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겠죠. 그걸 네.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으로 보여주면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 부분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당의 뭐 첫번째 재판이라든지 예. 당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리스크와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도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바타 대리인 이른바 판박이 리스크 이 이재명 대표의 본인 리스크와 한동훈 장관의 판박이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유권자가 볼 때는 크냐 또 더 혐오스럽냐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개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개월 안 된 박문규 산자부 장관 이 지금 출마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총선용 개각. 뭐 좋게 보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네. 3개월은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 예. 네, 최소 그러니까 진짜 마지노선을 해도 한 7, 8개월 정도 하다가 뭐 과거에 출마한 사례는 있어요. 네. 근데 3개월은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바로는 박문규 장관이 진짜 안 나가고 싶어 했답니다. 선거에. 네, 예. 진짜 안 나가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엄청난 악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 정부에 이거 말고도 싫은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더 나아지는 거를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를 제어하는 이런 네. 이런 기제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거제 개편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고심을 하는 좀 모양새고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먼저 말씀해 말씀드릴게요. 주십시오. 네. 저 어저께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더민초 초청으로 네. 제가 이제 그 선거제 관련해서 네. 토론을 갔어요. 아하. 그래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요. 네. 이제 병리평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뭐 이분 이제 신성장 연구소 소장님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제기를 했고 저는 연동형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연동형으로 안 가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이 될 거라는 공포가 민주당에 있는데 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에서 84석을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과반
과반이 되려면은 비례를 뭐 20석이나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46석을 더 가져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지금 지역구에서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은 부울경에서는 어차피 못 가져오고 TK에서는 한 석도 없고요. 민주당이 예, 광주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수도권 한 거 충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충청은 지난 총선에서 20대 8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20, 미래통합당 8. 그러면 그거에서 한 6석 정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40석을 가져와야지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과반 난독이 돼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만약에 이쪽에 야합으로 비춰질 텐데 기득권 다수 정당이 손잡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투표하고 그 바깥에서는 로텐더홀에서 지금 정의당하고 소수정당이 지금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그거 밟고 지나가가지고 투표하는 순간 이거는 민주당 폭망이다.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올 거고 지역구에서 경합지역 49개에서 완전 타격을 입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반대되는 논리로 이제 최병철 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한번 토론 더 하기로 했고요. 또 합니까? 목요일 날. 예. 그리고 그날 의총 열리고요. 네. 굉장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종사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에게 결정적인 투표의 기준이 비례투표 제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워낙 뭐 정치권에 대해서는 큰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네. 이것 자체도 유권자들별로 잘 이해도 안 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요. 엇갈려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당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예. 병리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할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병리평이 가장 지금 그렇죠. 병리평을 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준연동 형으로 가면은 그대로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왜냐하면 이전에 이 병리평에서 준연동을 바뀔 때 패스트트랙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결론은 김준일 수석 에디터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병리평으로 갈 가능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더 것이다. 높을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무슨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사과를 또 했던 게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고요.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 잠깐 만나고 왔어요. SNS에 또 사과 글을 본인도 사과를 했고 올렸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말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송이 그게 이제 JTBC 유튜브 유튜브거든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저도 말실수를 종종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뭐 게 하나 올라갔던데요. 뭐 저는 항상 올라갑니다. 예, 항상 올라가는데 뭐 그걸 말실수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분위기였고 가끔 가다가 그렇게 비속어 섞기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되게 좀 반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분. 예, 예. 저는 짧게 뭐 시간이 네.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응석 빠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사과를 하든 아니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지금의 태도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혹시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곡이 하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캐롤생어죠. 아 캐롤입니까? 그냥 캐롤이네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렇죠. 산타 아니면 할아버지. 이거죠. 예. 징글벨 징글벨 갈까 말까 말까 예, 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알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